자, 1번부터 4번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문명 문화 해가지고 석기시대부터 해서 정동기 시대 했고, 그리고 초기 국가로서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서 고조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고조선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조선이 이후에 위만조선으로 교체가 되고, 똑같이 고조선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위만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침공한 이후에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멸망을 하고, 그 지역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현이 있었죠. 임동군, 진번군, 현도군, 낭랑군, 이런 한사군 4개의 군이 있었죠. 자, 이 4개의 군들과 우리 한반도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부족들 간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 간의 연맹이 있었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성립된 국가들이 바로 이 초기 국가들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4월 달에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도 있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빠르게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갑시다. 먼저 초기 국가의 성립과 발전, 제일 북쪽에 있었던 부여부터 보도록 하죠.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으로서 여러 부족, 마가부족, 우가부족, 구가부족, 저가부족, 이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가운데 왕이 있고 4개의 부족장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게 부사영이었죠. 이거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기 국가 이후에 등장할 고대 국가와 달리 아직까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아직까지는 왕권이 약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부족장들이 각자의 관리를 두고 지배를 하는 이 사출도 지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출도 각각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출도. 그래서 이 부족장들이 흉년이 되면은 왕을 문책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왕을 문책을 하고 왕을 끌어내리고 왕을 다시 뽑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가 부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여 시대의 풍속과 법으로서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다 그랬죠.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는 영고, 부사 영 할 때 영, 사출도 영고가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소리 들리나요? 이게 우리 학교 종소리예요. 자, 순장이라고 하는 이 지배 계층이 죽었을 경우에 그들의 식솔들, 노예라든지 가솔이라든지 그 식솔들을 함께 묻는, 이 당시는 내가 죽어서도 나의 삶이 영위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부족장들은 내가 죽어서도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빨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순장이 되겠습니다. 순장. 이것도 부여를 알 수 있는 키워드긴 하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출도 하고 영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영을 해 나가던 와중에 3세기 말에 중국에 있었던 이민족이었던 선비족이 침입함으로써 점점 약화되다가 고구려에게 결국엔 흡수가 되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렇지만 부여의 의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모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은 부여 사람이었죠. 부여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여에서 나왔던 고구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주몽의 아들들이었던 비류, 온조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와 백제의 모체가 된다. 부여가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구려 보도록 하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주몽과 같은 부역의 유이 및 부여에서 옮겨온 사람들과 그 당시에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들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 되겠습니다. 이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몽이 건국하였다고 삼국사기,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것도 배웠었죠. 누가 지은 거? 김부식. 언제? 고려시대에, 고려 중기 약 12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던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초기국가 고구려예요. 초기국가 고구려. 자, 국가 단계의 연맹왕국으로서 여러 부족들, 여러 제가들이 있는데 계루부, 전로부, 연노부, 부부 이런 여러 부들이 이 부들의 우두머리를 제가들이라고 합니다. 이 제가들의 회의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제가회의로서는 고구려는 그냥 제가회의라고 하죠. 제가회의. 귀족회의로서 부족장들이 모여서 한 회의. 아직까지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의 발언보다는 이 제가회의의 결정이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죠. 자, 고구려는 정복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주변 국가 한 군현을 공략해 나간다고 했었죠. 한 군현을 공격하는 와중에서 연합을 해서 만든 국가가 고구려니까, 자, 평야지대 진출을 모색하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고, 자, 선생님이 고구려 하면서 고동대제,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고구려는 풍속과 법에서 서옥제라고 하는, 서옥제가 한자로는 서옥제고, 사위서, 집옥, 사위를 위해서 집 뒤에, 여자의 집 뒤에 사위 집을 지어주는 거라고 했죠. 대릴사위제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순 한글이고 이거는 한자. 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자 집으로 갈 때 나오는 그때 생기는 노동력 결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정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아이가 일정 정도 컸을 때 다시 한번 집을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대릴사위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사를 지내는 동맹이 있었죠. 이 제천행사, 부여의 뭐와 같은? 부여에는 동부사영, 영구와 같은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하여 주몽의 어머니라고 하는 유화 부인과 그리고 태조였던 주몽에게 국동대혈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회를 통한 범죄 심판. 왜? 아직까지는 왕의 힘이 약했던 초기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구려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사형, 여기에 순장까지 더하면 좋겠고, 의의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모체가 되었다 정도까지 알면 되고, 고구려에서는 고동대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지천행사와 대릴사위제, 그리고 제가회의라는 것들이 있었다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 관련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료 같은 거 봅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살펴봅시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기록으로서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다. 자, 이 말은 곧 어떤 말입니까? 농사짓기 척박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좋은 전지가 없어서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락해서 노략질을 좋아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측의 역사서였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대로 믿기는 좀 그렇지만 고구려가 워낙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구려 시대사에서는 고구려 초기에는 고구려의 전체적인 풍습으로서 척박한 땅에 있어서 약탈 경제가 성행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이게 고구려라는 거 알고 두 번째 기록 한번 봅시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을 할 때 신부 쪽 집 뒤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짓는데 이것을 사위집이라고 부른다. 자, 선생님 이걸 만약에 시험에서 이걸 가로 비우면은 서옥이라고 적어야겠죠. 자, 사위 될 사람이 저녁에 신부 집에도 와서 문 밖에 꿇어 앉아 신부를 함께 자겠다고 간청한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위가 신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신부 집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아 크게 자라면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대릴사위제라는 기록을 알 수 있는 풍습을 알 수 있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 시대가 고구려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북쪽에 있었던 부여 고구려 했고, 자, 옥조와 동해 봅시다. 옥조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계에 모두 공통적으로 왕이 따로 없었으며 군장을 이르는 읍군 그리고 삼로 이런 명칭들만 있었습니다. 그냥 얘들을 부족장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족에 있었던 장들이 자기 부족을 통치해서 이런 군장국가, 이 부족장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당시 옥조와 동해는 토지가 비옥했고 고구려에 비해서 부여에 비해서 바닷가에서 나오는 생산물, 뭐 생선 같은 거, 어패류 이런 거, 소금 등의 해산물들이 풍부하였고 이 특산물 할 때 동해의 특산물 이거 많이 나옵니다. 동해의 특산물 방직기술 발달 이거 실 뽑고 면포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게 좀 많이 나와요. 단궁 일반 궁보다 좀 짧았던 숏보우 이게 롱보우라면 숏보우라고 되겠죠. 이런 단궁이나 과하마라고 하는 일반 말보다는 좀 작은 그래서 과하마라는 게 이 과일나무 아래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림 안 그릴게요. 어쨌든 이런 작은 말이 특산물이었고 반어피 같은 이거 피 껍질이에요. 껍질 그런 것들이 유명했다. 이런 특산물들이 있었다. 동해에서. 그래서 이런 특산물들 나오면 동해 바로 딱 찾아야 됩니다. 힌트. 자, 두 번째로 풍속 이게 많이 나오죠. 옥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옥민가 외우라고 그랬고 동해는 동무책쪽 맨날 외우라고 했었죠. 옥저는 민며느리제 고구려의 서옥제와 완전 반대지만 유사한 거긴 하죠. 이거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게 되는 거겠죠. 자, 민며느리제라는 것과 이것도 다 노동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가족 공동무덤 이거 가매장한 이후에 가족들의 뼈를 무려서 가족 공동무덤으로 만드는 가족 공동묘제가 실시되었던 게 옥저다. 옥민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무책족이라고 해서 무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보와 유사한 이런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들이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부족 간의 경계를 벗어날 시에 부족 간의 경계를 넘어올 시에 그것을 돈이나 그런 물자로 배상을 해야 되는 책화라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부족 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족 밖에서 결혼을 시키는 부족 간의 결혼을 시키는 족외혼이 일어났던 게 동예다. 알겠죠? 동무책족 그리고 옥민가 부여부터 가면은 부사영
고동대제 그리고 옥민가 동무책족 딱 이것만 외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직접 사료를 봐야겠죠? 자, 옥조와 동해의 풍습에 대한 사료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삼국지 위서동의전,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옥조의 결혼 풍속은 여자가 나이가 10세가 되면 어린 신부죠. 이미 혼인을 허락한다. 며느리 제가 되겠죠. 남편이 될 사람에게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길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 혼인을 하여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데려간다. 이때 여자의 집에서는 사위를 보고 돈을 내라고 하고 다 하여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사위의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알겠죠? 민며느리제 어디? 옥저. 자, 옥저 또 다른 풍습 옥민 했으니까 이제 가 해야겠죠. 장례를 지내는 것은 큰 나무로 덧널 나무 판자를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길이나 되며 한쪽에 문을 만들어 둔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덮일 정도로만 흙으로 덮었다가 가매장 일단 임시 가짜 써서 임시로 묻어 넣었죠. 그래서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서 곽 속에 모아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 공동무덤 이런 제도가 실시되었던 게 옥저였습니다. 자, 동예 봅시다. 동예에서는 음란끼리 서로 침범한 일이 있으면 침범 이것을 죄주어 그 볼로 소나 말을 내놓도록 한다. 이게 뭐였죠? 책화죠. 책화. 이것을 책화라고 한다.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도둑이 별로 없었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책화라는 제도 어느 나라? 동예에서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미안해요. 선생님 물 좀 마시고.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읍군, 삼로 이런 부족장을 이루는 명칭밖에 없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왜? 이 당시는 아직까지 초기 국가 단계니까 뭐가 약할 때? 왕권이 약할 때. 자, 봅시다. 이제 제일 밑에 삼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만 같은 경우에는 마한이지만 그 아래에는 54개의 소국이, 진한 같은 경우에도 12개의 소국, 변한도 12개의 소국, 이렇게 약 70에서 80여 개 국가의 소국들로 이루어진 국가가 사만입니다. 여기서 마한 54국을 통일한 나라가 나중에 배울 백제, 이 진한 12개를 통일한 나라가 신라, 이 변한 12개의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삼한 지금은 이렇게 딱딱딱 나누어서 잘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뭉뚱거려서 약 80개의 국가를 뭉뚱거려서 역사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거 좀 이해를 하고 보도록 하죠. 삼한은 고조선의 유이민의 남하를 계기로 한강 이남 사회 변동을 촉진했다. 우리 배웠었죠? 고조선이 남하가 크게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위만이 왔을 때 준왕이 내려오기도 했고 두 번째로 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위만조선이 멸망을 하고 이 고조선 유민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민이 남하를 하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서 삼한이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소국 연맹체 54개의 소국이 마한으로, 12개의 소국이 진한으로, 12개의 소국이 변한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면서 이런 소국의 연명체가 결성되게 됩니다. 자, 마한 같은 경우에는 마한 목지국이 사만을 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마한 54국 중에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마한 전체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만 사회를 주도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사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철기와 벼농사가 발달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알 수 있죠. 이거는 나중에 배울 가야의 특징이기도 한데 어쨌든 철기와 벼농사가 발달한 시대가 삼한이다. 그리고 이 변한 같은 경우에는 철을 낙난군과 외에 수출하여 화폐로도 사용함. 그 정도로 제철 기술이 발달한 사회가 변한 등
한이다. 알겠죠? 자, 사만에서도 풍속이 중요합니다. 재정분리사회, 우리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는 재정일치, 재정분리, 재정일치사회였죠.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극명한 단어 4가지. 단군, 왕검이었죠.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는 단군,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왕검. 이게 한 사람의 직책이 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이런 사회였다면 사만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다. 재정 분리의 사회였다. 그를 알 수 있는 게 종교적 지도자인 천군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리고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따로 존재했다라는 걸 통해서 재정분리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동맹, 영고, 무천과 같이 사만에서는 여기 있는 5월에는 수린날, 10월에는 계절제와 같은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5월, 10월 다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변홍사와 관련이 있죠. 모내기를 하거나 벽시를 뿌리는 5월. 모내기법이 뭐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씨를 뿌리는 5월 그리고 거두는 10월 이때 풍년을 기원을 해서 행사를 지내고 그리고 농사 지은 것에 감사하면서 계절제라고 하는 그런 제천행사를 했다는 거. 이런 제천행사조차도 사만에 발전된 변홍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재정분리사회였다는 거, 이런 제천행사 수린날 계절제와 같은 제천행사가 있었다는 거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기와 변홍사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보면 되는 거고. 자, 소도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자, 소도의 입구에는 이 지금도 있는데 이 솥대라고 해서 기둥에 새 모양의 모형을 달아서 표시를 했었죠. 다른 일반 지역과는 다른 이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다를 나타내는 솥대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사료를 한번 봅시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 한 사람씩 세워서 전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벼릅이 있으니 이것을 소도라고 한다. 정군이라고 부르고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게 솥대가 되겠죠. 자, 도망하여 그 안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소도가 되겠죠. 소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도 잡을 수 없었던 신성 불가침에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지역이 소도였다. 알겠죠? 자, 그에 대한 사료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준다면은 우리는 바로 사만을 찾아야겠죠? 자, 또 다른 사료 봅시다. 해마다 5월이면 씨를 뿌리기 마치고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게 5월에 하는 계절제. 자, 때를 지어서 노래 춤을 마치면 뭐 이거 제천행사 하는 거 이거 끄고. 자,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계절제라고 불리는 추수하고 나서 하는 제천행사가 되겠죠. 이것도 사만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록들이 있었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부여, 고구려, 쌤 잠시만요. 옥저, 동예, 사만 이런 초기 국가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풍습 그와 관련된 사료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가들 중에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모든 권력을 왕권에 집중시키고 중앙 집권에 성공을 하고 이 모든 부족장들을 이제는 왕이 그 아래에 두면서 좀 더 신속, 정확,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고대 국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고대 국가 단계로 성공한 나라들이 아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되겠습니다. 신라.
자,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고구려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고대국가. 고대국가라고 하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고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바탕으로 여러 부족들을 아우를 수 있을 고등 종교를 갖춘, 예를 들어서 불교, 이런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영토 확장을 통해서 영토를 뺏은 나라가 지배자가 되고 그 아래에 뺏긴 사람들이 피지배자들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고구려를 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의 성장과 수단과의 전쟁 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성장을 왕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의 태조는 주몽이지만 고대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고대국가의 아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에 성공을 하고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되는 이 고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뿌리가 되었던, 기반이 되었던 왕이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뭐 요동지방을 공략했고, 요동지방이 어디냐면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죠?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 흐르는 게 요하라고 했죠. 요하. 강 이름이 요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의 동쪽 지방을 요동, 요하의 서쪽 지역을 요서라고 합니다. 어쨌든 태조왕 때 이 요동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고구려 옥저, 고구려는 옥저를 북송하게 됩니다.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게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권 세습,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의 제가 회의를 통해서 왕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형제 상속이었거든요. 왕위를 왕에서 동생으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왕위는 게루부라고 하는 여러 제가들 중에서, 게루부, 전로부, 연노부, 한노부, 순노부 막 이런 거 쌤 얘기해줬죠. 이런 여러 부들 중에서 게루부 소속의 고씨들만, 주몽의 후손들만 왕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습권을 확립을 하는 거죠. 국가가 안정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명확하게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위의 부자 상속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왕이 무조건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기반을 마련해 준 게 태조왕이라고 보면 되죠. 아직까지 부자 상속은 아니고 이 집안에서, 게루부 고씨 집안에서만 세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게 태조왕이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결정지은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천왕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국천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고국천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부족적 어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루부, 전로부, 연노부, 한노부, 순노부 이런 여러 부들을 힘을 뺏고, 야, 너희들 우리 왕 아래 들어와, 게루부 고씨 왕 아래 들어와, 그 대신 너희들을 귀족으로 삼아줄게. 하지만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땅,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이런 것들 다 포기해. 니들이 그전에는 왕 비스무리하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너희들 안정된 생활 보장해줄게, 내 밑에 들어오면. 그 대신 너희들은 그런 거 포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부족적이었던 오부를 없애고, 다 여기는 그냥 방위를 나타내는 동, 서, 남, 북, 중에 이런 행정적인 오부로만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부족장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 부족장의 힘 약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위를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죠. 안정된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왕권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쵸? 누가 다음 왕이 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진대법, 여기부터 배웠었죠. 춘궁기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봄에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게 없을 때 나라에서 값싼 이자로
쌀을 빌려주고 주수한 다음에 그거를 이자 조금만 붙여서 갚도록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진대법도 실시했던 왕이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정점을 찍기 전에 위기를 한번 겪게 되죠. 여기 나오는 위기와 극복 단계에서 전연과 백제, 연이은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북방민족이었던 이민족이었던 선비족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됐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전연이 공격했고, 남쪽에서는 백제의 근초고왕 때 아들 근구수왕을 평양에 직접 보내서 당시의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사살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한번 휘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다시 안정화시키고 고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왕이 소수림왕 되겠습니다. 소수림왕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으로 고대국가를 완성한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나오듯이 전진이라고 하는 당시의 중국의 왕이라고 보면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전진과 수교, 외교 관계를 맺어서 전진으로부터 당시에 가장 유행이었던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불교는 고등 종교로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하급 원시 신앙들을 보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불교를 수용하고 그리고 최고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율령을 받아들여서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완성했던 왕이 소수림 왕이죠. 이 불교, 태학, 율령 이게 고대 국가의 3종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자, 소수림 왕 단계에서 사상적으로 고대 국가가 완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외 경략에 나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광개토대왕과 다음에 배울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영토를 열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넓은 광자. 자, 광개토대왕은 이제 고국원왕의 복수를 위해 백제를 압박해서 당시 백제 왕이었던 아신왕을 무릎 꿇리고 한성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백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4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0년에 왜가 신라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랬죠. 이때 가야도 외와 교류를 맺고 있던 철과 벼로 계속 교류를 맺고 있던 가야도 외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직접 도우면서 신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발생을 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라의 내물왕은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직접 보병 기방 2만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게 되는 거죠. 신라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가야를 공격하고 외도 직접 쫓게 되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 왜군을 격퇴하고 가야를 공격했다. 4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북쪽으로는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죠. 요하의 동쪽 요동, 만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엄청난 영토의 확대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도에 이름을 붙인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는 중국 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에 광개토대왕이 아니다, 나도 중국 천자와 버금간다라고 해서 이런 연호를 직접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했던 왕이다.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다 정도까지 알면 되겠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을 통해서. 자, 사료를 한번 봅시다. 자,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왜군을 격퇴할 때 이런 기병들, 말을 이끌던 아까 기병들을 이끌고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 400년 사건은 그냥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나? 엄청나게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 뒤집은 게 이거니까. 자, 이 유물이 발굴이 되게 되는 거죠. 어디 지역에서? 신라 지역에서. 뭔지 한번 봅시다. 이 그릇의 이름이 호우명 그릇 되겠습니다. 1946년 5월 해방 후 45년 해방했으니까 우리 손으로 처음 발굴을 조사한 한 무덤인 경북 경주시에 있었던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그릇입니다. 이 그릇 바닥에는 을묘년에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10이라는 16자와 상부 중앙에 우물 정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을묘년에 광개토대왕을 기념하여 만든 호우, 이게 광개토대왕이 죽은 지 1년 뒤에 기념하기 위해서 추정됩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 자, 이전에 400년에 그런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면은 왕이 죽었다고, 상대 국가의 왕이 죽었다고 이런 거 만들겠습니까? 그쵸? 그만큼 고구려와 신라가 이 400년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호우명 그릇, 호우총 그릇이 되겠습니다. 호우명 그릇, 호우라는 게 새겨진 그릇이다. 호우 아니다.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이라고 해서 호우총 그릇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더 넓은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싶었던 장수왕은 주변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남조와 북조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남조와 북조와 동시에 외교를 했었고,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족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남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 남진 정책의 전진 기주로서 수도를 기존의 국내성, 지금의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신라,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신라를 공격해서 얻었던, 고구려 백제 지역을 공격해서 얻었던 그 충주 지역에 장수왕이 직접 세웠던 충주 고구려비 가를 통해서 장수왕이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장수왕 때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죠. 자, 그렇게 전성기 장수왕 앞에 있었던 광개토대왕 때가 최전성기였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귀족들 간에 왕위를 두고 엄청나게 다툼을 하고, 내부적으로 밖에서는 이민족이 아니라, 수나라 당나라가 계속해서 연이어 침입을 하는 내우외환에 밖으로도 걱정, 안으로도 걱정, 이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배웠었죠. 수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죠. 중국을 통일한, 아까 말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수 중심의 질서를 주변에 막 강조를 하는데, 그거 듣지 않는 고구려 직접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수가 공격을 하지만 우리의 지문덕 장수의 활약으로 살수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1차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2차 수가 이 고구려 침공에 실패를 하고 곧 멸망을, 여기 고구려 침공할 때 모든 전력을 썼기 때문에 수는 곧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수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이 되죠. 당도 똑같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배웠었죠? 자, 이것도 전리장성을 축조하고, 영계소문이 당시의 집권자였던 대막리지 지위에 있었던 영계소문이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을 피고 적대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이런 걸 통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안시성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당군의 침략으로 양만춘 장군의 활약으로 막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수당의 연이은 공격을 모두 어떻게 했다? 고구려는
막아냈다. 방어를 해냈다. 하지만 우리도 권투에서 선생님 또 설명해줬죠. 원투 잽 계속 맞다 보면 데미지가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낙연합군의 공격에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죠. 자, 의가 중요합니다. 고구려가 이 당의 연이은 침략을 막아냈던 의의가 중요한데 먼저 여기 고구려가 중세로부터 백제와 신라까지 보호했다. 우리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기축해줬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침략을 막아냈지만 고구려는 국력이 쇠퇴되고 점점 쇠락해 나가고 쇠퇴해 나간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까지 알면 되겠고. 자, 그와 관련된 사진과 자료. 여기 천리장성 연개소문이 쌓았던 청계성성이 있었고 여기 고구려 당나라 군의 침투 경로들 있겠습니다. 당과의 전쟁에서 천리장성의 위치 있을 수 있겠고 이건 중국의 만리장성인 거고 누가 만든 거? 진시황제가 만들었던 알겠죠? 자 끝! 자 오늘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이 많은데 지금 41분 지났습니다. 자, 복습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게 복습이었으니까 초기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 주요 풍속과 법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왕의 업적들을 중심으로 태조왕은 게르부고시의 왕위 독점권 세석 고구천왕 같은 경우에는 부역적 5를 행정적 5부로 그리고 왕의 부작에서 성서 진대법을 통해서 고구천왕 업적을 알면 되겠고 조지리왕은 불교 태양 윤력 이거 알면 되겠고 자 광개토대왕도 이런 업적들 영락영호 그리고 신라의 친민 패원 외의 공격 그리고 가해 공격 막아내 준 거 장수왕도 남진 정책을 위해서 평양 전도를 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하지 않았던 백제 신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